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는 한때 절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수진 씨는 친구 영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진 씨의 남편은 최근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 생활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날 친구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부터 수진의 남편에 대한 작은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바쁘다더라. 집에는 잘 들어오냐? 라며 마치 그의 성공이 가정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수진의 딸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친구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는 요즘 명문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며 수진 씨 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고 아들의 취업 소식에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이 심하더라. 며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친구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또 다른 친구는 처음엔 겉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신부의 배경을 들추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부 집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친구들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수진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친구의 병문안을 오며 오히려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그 나이에 건강이 최고라고. 라며 은근히 자신이 맞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수진 씨의 가정사와 자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성공했다지만 그게 다 운이 좋아서지. 라며 수진이 딸은 명문 대학 갔지만 성격이 별로더라. 라는 식의 험담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는데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있었나 봐.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친구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며
더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서며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정과 자신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정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진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중년의 우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불편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지만 그런 반응을 받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솔직한 대화와 감정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상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듯이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6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8번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중요한 기회나 결정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이의 방해 없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같습니다. 9번째,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 더욱 사리 분별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자기 고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스스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주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성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해져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만족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이러한 효과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등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야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테라스나 정원도 좋습니다. 가능한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속도로 걷든 가능한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풍경, 흐르는 물, 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 놀라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연 경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자기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정신수행 컨설턴트이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 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힐러리 코데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관찰해보라고 코데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숨소리나 러닝 코스에서 만나는 다람쥐 또는 플랭크를 하는 동안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집중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신체 신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방법과 연관이 있는 뇌의 한 영역은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카시오포는 말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외로움이 느껴지고 방황하고 싶은 날에는 페인트 붓을 집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잠시 제쳐두었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전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소 20분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세요. 점점 익숙해진다면 외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처럼 당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들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도넛을 선물한다거나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 불안증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나이키 퍼포먼스 위원회 멤버인
스테파니 카시오포는 우리 두뇌의 860억 신경세포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화는 당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임상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행동건강복지센터 설립자인 사리 차이트는 덧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당신의 정신 건강은 더욱 좋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이트는 말합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다음에 만날 사람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다운, 좀 더 편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요즘 세상이 훨씬 풍족해 보이는데 왜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203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다. 이건 단순히 젊은이들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6, 7대 세대가 지금도 불을 지키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 3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왔습니다. 그 돈이 서민 주머니로 곧장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돈은 항상 신용도가 높고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빚만 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오후, 동네 노인정 앞 벤치에 김영수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얇아진 통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뱉었죠. 이상하네. 평생을 벌고 아껴서 모았는데 왜 지금은 통장이 이렇게 비어있지? 옆에 있던 박선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수 씨. 요즘은 장 보러 나가면 10,000원어치도 장바구니 한 귀퉁이를 못 채우겠어요. 예전엔 은행에 돈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불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푸념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 모두가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언젠가 여유로운 노후가 올 거라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를 은행에 넣으면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10%가 넘는 금리가 매년 돈을 불려줬고 재형저축은 30%가 넘는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모았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했죠.
예를 들어 1985년에 1천만 원을 재형저축에 넣었다면 10년 후엔 원금의 몇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금리와 시간이 우리 편이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2%대에 머물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예전처럼 그냥 넣어두면 불어난다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 3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서민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주머니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신용도 높은 사람만 더 싸게, 더 많이 빌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빚을 지게 되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우리 세대가 부를 쌓은 방식 중 가장 큰 건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자산이 불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34%, 일본은 38%인데 비해 우리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말은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의 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산이 한쪽에만 몰리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돈이 안 흘러갑니다. 결국 청년층은 창업할 기회를 잃고 우리 세대 역시 부동산 가격 변동에 휘둘리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뉴스에서 한국인 평균 자산 2억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부자인데 나만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실제로 절반의 사람들은 자산이 1억 원도 안 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건 위험합니다. 중위값을 알면 목표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이 아니라 1억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 원칙은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 직전에 퇴직금을 전부 주식 코인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일부는 달러, 금, 안정적인 채권 등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연 57%의 안정적인 수익률도 10년, 20년 꾸준히 유지하면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손실이 큰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언제든 생활비를 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은 작게 실패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액 투자, 부업, 취미를 통한 수익화 등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큰 위기에서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땐 금리가 높아 돈이 스스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기에 돈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고 어떤 공부와 준비를 하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벤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못 벌어. 우리가 가진 진짜 재산은 지금 이 순간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경제는 숫자 싸움 같지만 사실은 시간과 선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단단한 경제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아이고, 관리비가 또 밀렸네요. 어르신, 이번 달엔 꼭 좀 부탁드려요. 관리실 직원의 말에 김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잔액은 7,000원. 생활비를 인출한 지도 오래됐고 최근엔 아들 집에서 반찬을 좀 나눠줘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합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손 안 벌려요. 민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고는 이미 그녀의 의지를 배신한 지 오래였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70이 넘도록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엔 늘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중장년층의 고백. 어쩌다 우리 세대의 통장은 이토록 텅 비었을까요? 왜 은퇴한 6070 세대들의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 넘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돈이 들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 20년은 기본이고 30년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가고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경우도 아주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대, 70대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그냥 연금으로 대충 살면 되겠지. 아프지만 않으면 되잖아. 나이 들면 돈 안 써.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병원비, 치과비, 집 수리비, 명절 경조사비, 손주 용돈, 보청기, 안경 교체, 한 달 식비까지.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50대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안 써도 돈이 새는 시기예요. 쓰지 않아도 세월이 가져가는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0원이 됩니다. 또 자존심이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손 안 벌리는 것, 부족해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이게 미덕처럼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준비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체면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강한 무기이지만 그 안에 든 칼날은 현실이 닿는 순간 너무 쉽게 부러지죠. 그러니 자존심이 강한 분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나는 괜찮아 하며 대비를 등한시합니다. 결국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채로 병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애들 키웠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굶기야 하겠어. 그런데 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입니다. 오늘날 30대, 40대 자녀들은 자신조차 감당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집값, 교육비, 대출이자, 치솟는 보험료. 이들은 이미 삶에 쫓기고 있으며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으니까란 생각으로 저축을 미루고 부동산만 믿고 의료비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의 차가운 한마디를 듣게 되죠. 엄마,
아빠, 저희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었구나. 또 돈이 없어서 못 모았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벌이가 적어서 저축 못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돈이 남아야 모으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니까 남는 겁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 이 금액을 무시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넘기다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통장엔 여전히 0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정말 소득이 적어도 매달 3만 원, 5만 원씩 꾸준히 모아온 분들은 그래도 급할 땐 꺼낼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십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언젠가 큰 돈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형외과는 보험이 잘 안 되거나 비용이 큽니다. 의외로 큰 돈이 드는 항목이 청력 저하, 백내장, 무릎 연골 수술,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각종 검진비입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은 이런 의료비 앞에서 항상 무력해집니다. 아이고, 그거는 나중에 아프면 그때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때는 갑자기 오고 그때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수직낙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낙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여가와 취미가 없다 보니 지출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사는 것도 걷기 좋은 운동화를 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술자리에는 쉽게 지출하죠. 내가 이 나이에 친구라도 만나야지.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의 여가나 취미가 없는 사람은 감정 소비를 반복하고 결국 빈 통장만 남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모으려고 했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70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는 딱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치 같은 건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작은 사치, 반복된 소비, 습관적 지출, 이 모든 것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 다 못 쓰는 건강식품, 자식과의 식사 후 결제 습관. 이런 습관적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존엄도 결국 돈 위에 세워져야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좋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념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희망을 아예 꺼버리는 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가계부를 써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저축하세요. 당장 1년 뒤 당신의 통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오늘부터 진짜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관 없는 소비를 경계하세요. 자식이 아닌 나의 힘으로 설 준비를 지금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는 가장 큰 아들인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종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 방문하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단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론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그는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박종수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이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지출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한 해를 넘어가며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무리한 모임과 회식에 큰 돈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며 후배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가족 여행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 전자기기 등을 사면서 그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금액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손자들의 교육비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줄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카드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갔지? 사실 노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당신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소비는 6070세대, 즉 소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9가지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절 선물, 체면이라는 이름의 낭비. 나이 들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고릅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친정에도 뭔가 보내야지. 하지만 체면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체면은 빚내서 유지할 게 아닙니다. 체면은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하는 어른에게서 납니다. 진짜 품위는 덜 써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여행, 탈출인가, 회복인가.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이 말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하며 여행 패키지를 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카드값은 더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여행은 습관이 되면 중독됩니다. 또 가야겠다. 안 가면 허전해. 문제는 여행이 회복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도 되는 타이밍에 가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옷. 과거의 멋이 현재의 짐이 될 때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할머니라고 아무 옷이나 입나.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입는 옷은 늘 똑같은데도 또 다시 신상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지우기 위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다림질된 셔츠, 잘 맞는 슬랙스, 깔끔한 운동화. 그것이면 됩니다. 진짜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커피. 하루 한 잔은 괜찮을까? 퇴직 후 할 일 없는 하루의 시작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열립니다. 집에 커피 믹스가 있어도 굳이 테이크아웃 한 잔을 사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매달 반복되는 작은 구멍이 노후 재정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유는 커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길러야 할 감정입니다. 돈 들여 위로받는 습관은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 택시. 편함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근력.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집니다. 힘들잖아. 택시 타면 편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편함은 갈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부릅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무릎은 더 약해지고
심장은 더 나빠집니다. 택시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움직이지 않는 대가로 찾아오는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무조건적인 편리함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6번째, 손주를 위한 지출, 사랑이라는 착각.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손주는 과자나 돈보단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함께 눈을 맞추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주를 대하세요. 7번째, 경조사비, 관계라는 이름의 강요. 친구 아들 결혼이라는데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경조사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남들이 10만 원 낸다고 나도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정작 당신 자녀의 결혼식엔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절제 있게 써야 할 지출입니다. 8번째, 건강식품. 건강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요. 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TV, 유튜브, 카톡,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약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한 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에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삼킨 알약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9번째, 자동차. 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차가 있어야 어딜 가든 편하지. 이 나이에 버스 타기엔 좀. 차는 편리하지만 주유비, 보험료, 정기검사, 수리비, 주차비, 감가까지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만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탈 일이 없다면 차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더 가지는 싸움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데도 괜찮아지는 싸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소박함은 절제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